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사흘 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대규모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발표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공급 쇼크라고까지 했었죠.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예상대로 이번 대책을 둘러싼 이런저런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이번 대책 직접 준비한 만큼 변 장관 설명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시장 전문가 두 분의 냉정한 평가, 향후 시장 전망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토지주는 기존보다 10%에서 30%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네, 일요진단 라이브 이 자리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사 부동산 대책이죠. 발표 지금 한지 사흘 지났습니다. 네. 이 정도 한 사흘 정도 지나면 시장의 분위기나 반응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 정책의 성패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짐작, 예단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 분위기 지금 어떻게 평가받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도 네. 뭐 여러 언론이나 네. 또는 이제 관계 기관들 또 업계 얘기를 폭넓게 듣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그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네. 뭐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동안 공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왔지만 도심 내에서 특히 이제 서울 도심 내에서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이제 불안감이 있었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무려 30만이 넘는 주택 공급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전국적으로 80만이 넘는 네.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불안 심리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 특히 민간에서는 특히 이제 주택 공급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 지자체들도 특히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자체 장관께서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번 대책에 대한 골자를 일단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2사 대책인데 2025년까지 전국 83만 호, 서울에 32만 채를 공급한다는 거고요.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편, 특히 추첨제를 부활했다는 게 지금 이번 대책의 골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 저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 32만 호라고 돼 있잖아요. 예, 제가 네네.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32만 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32만 호가 2025년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닌 거죠. 부지 확보 기준입니다. 부지 확보죠? 네네. 그러면 부지 확보 기준이라 하면 네. 당초에 정비 사업을 하려고 주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합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발표한 내용대로 공기업 즉 LH나 SH에 드디어 하기로 결정하거나 또 지구 지정을 사업 확정하거나 네. 뭐 그런 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32만 호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뭐 됩니다. 그제인가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네네. 장관께서 짧게는 1년 안에 길게는 5년 안에 입주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부지 확보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그 주택 공급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네. 과거에는 이제 대규모로 주택 공급한다면 주로 외곽에 그 3기 신도시라든지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를 공급하는 게 초점을 맞췄고 서울에서도 일부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 공공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도 기본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반 시설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지를 조성한 이후에 건설하기 시작해도 3년이 걸립니다. 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그런데 이번에 그 공급 방안 중에는 소규모 개발 방안들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거의 경우에는 짧게는 1년 안에. 그렇죠. 가령 그 아주 1, 2년 내에 할 수 있는 거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그 얘기군요. 네, 상가라든지 오피스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6개월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미리 민간하고 약정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고 그 얘기군요.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 이제 소규모 재건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동안 별로 활용이 안 됐던 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세대 이상인데 뭐 10세대 이 정도 규모인데도 100% 동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0필지 이상 이게 단독인 경우에 네. 10,000제곱미터 이하 이런 필지인 경우에는 완전 부지 합의가 좀 어렵습니다. 80% 이상인 경우에 동의를 하면 네. 매도 청구권만 돼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뭐 사업 인정 제도라든지 또는 이제 주거 혁신지구라든지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런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단기 입주가 가능하다. 네, 저는 뭐 1년, 짧은 기간 2년이면 안에. 충분히 입주까지 알겠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나온 대책에 대한 평가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32만 가구를 서울 안에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거고요. 전국 83만 가구인데 이게 지금 실제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건가? 너무 정부가 조금 이게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평가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도 있다는 거. 네네네. 예컨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아까도 앞에 좀 그림에 나왔습니다만 지주하고 합의도 해야 되고요. 조합하고도 합의해야 되고 자치단체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전제나 난관들을 돌파를 해야만 가능한 물량인데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7, 8년 뒤에 입주가 내지는 10년 뒤에 입주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장관께서 지금 이렇게 던진 게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 모든 수치는 아주 체계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중에서도 낮은 수치를 적용하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그 공공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기존 단지인 경우에는 25%가 참여할 것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지난해 발표한 8.4 대책에서 참여한 그 정비 구역이 약 한 25%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강한 인센티브를 줬고 그렇죠. 또 속도도 빠르게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참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또 낮은 그 참여율을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번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던 게 역세권하고 네. 저층 주거지 그리고 중공업 지역인데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다 지형을 분석을 했습니다. GIS로. 그래서 역세권인데 너무 낮게 돼 있거나 그다음에 그 도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기 좀 어렵거나 그래서 아주 과소 이용이 돼 있거나 주택이 아주 노후화된 지역만 골랐습니다. 예, 예. 그 필지를 고른 다음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 10% 작게는 5%만 참여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전체 부지를 다 계산한 게 아니고 또 소규모 필지인 경우에는 3%만 참여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걸 계산했더니 네, 서울 그렇습니다. 32만 가구. 네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참여 여부에 따라서는 32만 가구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저희가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 네.
그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네. 구청장님들을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얘기도 들어보고, 아니 그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 동네에도 뭐 10군데는 아, 그래요? 넘는다. 당연히 그러시죠. 자, 그러면 네네. 정부에서 엊그제 발표한 걸 보니까 222곳을 우선적인 검토 대상으로 잡았다라고 얘기하더군요. 네네. 그럼 여기가 222곳이 요게 지금 보수적으로 잡은 게 222곳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것만 그런 거죠. 정비 대상 지역. 그렇죠. 아직 이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대외에서 공개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청장님들께 이제 조만간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었고 어떤 조건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게 기존에 있던 이제 재개발, 그다음 재건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네. 또 자율주택 정비 사업 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장점이 있는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 그리고 조합원 입장 또는 토지주 입장에서 얼마나 수익 높은가를 설명해드리고 구청장님들께서 이런 입지로 해당될 거를 추천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안내해드릴 그래요? 거예요. 그러시면 구청장님들은 헌의하시잖아요. 자, 어느 그럼 지역이 되시나. 잠깐만요. 222곳이 지금 사업 추진 대상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현재까지 파악한 것만 지금 열거한 거예요. 그럼 불과한 거죠. 222곳이 예컨대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 여기서 몇 가구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32만 가구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네. 이거는 예시적으로 한 거예요. 예식으로 한 불과한 거고. 거죠. 네. 자, 그러면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규제 장벽을 낮췄다는 거고 용적률도 상향해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줄 수 있다. 네네. 주민 동의 4분의 3을 3분의 2로 지금 문턱을 낮췄어요. 근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3분의 1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이 사람들 나중에 소송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번에 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나 또 중공업 지역에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저께도 네. 그 서울역 앞에 동자동에 네. 네, 개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도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원래 특별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할 때 미리 주민의 10% 정도 동의를 받으면 그때 검토해서 지구를 지정하고 그때 이제 서울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겠다 하면 예비지구로 지정을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구를 지정하면 그때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수용이라는 건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이고 예, 예. 대부분 주민들이 개인 파악을 하시죠. 예, 예. 그리고 그 동의할 수밖에 없게 다양하게 토지주 입장 그리고 거기 세입자들이나 또는 영세 상인이나 또 공장주 입장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분들이 이주 대책이라든지 네.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부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강제로 수용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지금 이제 수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일반적인 재개발 네, 네. 그다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정비 사업에도 수용권이 적용됩니다. 정비 사업의 시행 주체는 아시다시피 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민간이죠. 민간 조합에도 수용권을 행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공공이 한다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과도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동의 없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동의하게 하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5분의 4 동의를 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훨씬 더 강하게 저희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수용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고 주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 재개발 과정에서 또 지금 제기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네네. 원주민들 아까 보호 대책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흔히 네네.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쫓겨나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 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제2의 뉴타운이 네.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난개발 제2의 우려를 뉴타운의 하죠. 가장
뉴타운 때 가장 많이 반대한 분들은 세입자라기보다는 원래 있는 가옥주들이십니다. 가옥주 분들이 전세금을 내주고 나면 월세 수입도 없어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려니까 분담금이 부담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대책에서는 그런 분들도 그 월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그 리츠 같은 구조도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분담금이 워낙 토지 지분이 작아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공공자가주택이라 해서 토지는 국가가 갖고 있고 건물만 소유하거나 또는 뭐 환매조건부 같은 이런 방식도 생각을 해봤고 그런 분양권을 주는 건가요? 네네. 입주권. 또 아니면 일부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지분을 공공이 갖고 있으면서 점점 분양받는 제도도 충분히 고려해봤고 그리고 세입자인 경우에는 지금 영등포 쪽방이나 그저께 발표했던 그 동자동 쪽방 같은 경우 순환 재개발합니다. 예. 우선 특정 지역에 그 이주 대책지를 만들고 개발한 후에 이분들이 옮겨가시고 그때 다시 개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 지구 내에서 순환 재개발하고요. 예. 또 이번에 공공이 여러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 지구별로 순환 재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옮기시고 다시 하실 수 있고 예. 그다음 크게 보면 수도권과 바깥의 서울 지역 간에 또 교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의 특정 지역하고 개발하면서 부천 대장지구나 그다음에 계양지구랑 같이 순환 재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서울 동북 지역인 경우에는 남양주의 왕숙지구랑 할 수도 있고 동남인 경우에는 과천지구랑 교환할 수도 있는 거죠. 순환 재개발 형태로. 그래서 이 세입자 대책들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주신 걸로 보고요. 하나는 지금 이번 대책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방금 세입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게 보면 이게 공공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다 보니까 공공 임대 물량이 혹시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임대 정책 기조하고도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참 이게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민간 택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소유주가 갖고 있는 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주택의 100세대를 토지를 갖고 있는 주인들이 있으신데 여기에 재개발을 하면 많이 하면 200세대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역세권인 경우에 500세대 하지만 200세대라 보면 원래 100세대는 원래 주인들한테 집 한 채씩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50세대는 이 건축비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조달해야 되니까. 그럼 벌써 150세대는 분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0세대를 갖고 공공임대나 또 공공자가주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럼 임대주택을 많아야 25%밖에 안 하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죠. 아, 비율은 줄어드는데 양은 많다. 그렇죠. 부족하지 않다. 근데 원래 민간이 다 했었으면 공공임대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비율이 지금 30%로 줄어든다라는 거는 숫자만 보이는 단견이고 실제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 임대 물량에 대한 부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공 재개발인 경우라도 지금은 15%까지 서울시 조례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는 이보다 훨씬 많은 물량 비율도 높고 실제는 개별적으로 개발할 때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관심 많은 재건축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재건축 뭐 공공주도 재건축이 이번 대책의 하이라이트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제해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게 되면 일단 시청자들 좀 설명을 좀 참고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공 재건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요.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역시 이것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면서 공공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해서 3천만 원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50%를 세금으로 지금 내야 되는 제도고요. 서초구 반포의 경우에 평균 재건축 부담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인당 4억 2천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장관께서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요거는 지금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요거는 손대지 못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요거 왜 손댄 겁니까? 그 재건축 초과 부담금 환수액이나 환수 부담금이나 그다음에 재건축 그
실거주 의무화라든지 둘 다 현재 있는 재건축 조합에 해당되는 규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의 과도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조합원이 아닌.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공공주도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없이 LH나 SH 같은 공기업에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용하는 법률도 여기는 이제 도정법이라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이고요. 네. 지금 공공주도하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그렇군요. 조합의 이익을 회수해서 사회적으로 쓰자는 것인데 공공주택특별법은 조합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결국 공공임대주택을 짓거나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주대책비로 쓸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굳이 그 재건축 초과 부담금을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래서 거죠. 굳이 필요 없다는 네, 거고. 그래서 혹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네. 재건축 초과 부담금이 앞으로 민간에도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법이 다릅니다. 지금 민간이 하는 재건축 사업은 그대로 가고. 그럼요.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가고 공공주도로 하면서 또 지금 재건축도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공공주도가 아니라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권을 공공이 가져가는. 네네네. 옛날에는 조합이 있으면서 공공이 공동으로 지원해주거나 공동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번에는 조합 자체가 없어지는 네. 재건축이기 때문에 부담금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의 관심은 이른바 대형 강남의 재건축 단지가 이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지 여부인데 지금 연락 오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강남 은마, 잠실 주공 5단지 국토부로 좀 연락 오는 게 있나요? 특정 지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난번에 그 작년에 8.4 대책에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잘 안 될 것이다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80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죠.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70군데가 신청했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8군데를 벌써 배정을 했고요. 다 일단 강북 아닌가요? 네? 다 강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남도 있죠. 네네. 강남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흑석동이 그래도 강남이죠. 예, 예. 네네네. 근데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 7군데를 사전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상당히 그 조합의 부담은 줄어들면서 주택 수는 훨씬 느는 걸로 나와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단지들 포함해서 여러 구역에서 문의가 와요? 네,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강한 지금 아까 버센 보신 혜택. 것처럼 네네 네. 그 실거주 의무화도 없어지고 그다음 재건축 초과 부담금이 없으니까 뭐 저희들로서는 훨씬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네.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 있습니다. 단지가 지금 관심을 보인다는 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긴 한데 네네네. 여튼 궁금한 점은 지금 나오는 얘기나 일부 보도를 보면 그 소규모 단지랄지 사업 진행이 지체되는 곳이랄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좀 시큰둥하다. 우리는 안 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민간 도시 정비 쪽 관련해서 민간 주도의 재건축으로 그냥 고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왜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는지. 근데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이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재건축 초과 부담금,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도시계획적인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이라든지 또는 이제 용도 변경의 필요성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인허가 문제에서 가령 국공유지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그 정책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공공이 주도해서 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괄로 좀 해야 되니까.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합이나 또 조합원 개인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시고 직접 하는 게 그래도 낫겠다 하시면 뭐 직접 기존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 이제 8.4 대책에서 공공이 지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으면 조합이 있으면서 계속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는 아예 조합 없이 그냥 공공이 맡겨보자. 그러면 이제 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은 아주 다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걸 다 공공이 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이 도와주는 방식도 있고 직접 하는 방식도 있고 기존대로 하시는 방식도 있으니까 뭐 편하게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강남 재건축들도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저희들 분석도 다 해봤습니다. 네. 뭐가 이익인가? 네. 확실히 이익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이번에 발표한 방식이. 들어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으시면 확실히 뭐 이익이니까 어쩔 수 없는 들어오라는 거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자, 네네. 또 하나 지금 메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신규 택지. 이번에 4기 신도시가 혹시 발표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발표는 없었어요. 근데 장관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저희 KBS 뉴스에 9시에 나오셔가지고 정확한 입지는 정해졌지만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개 보면 위치는 뭐 사실상 정해졌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전국에 20군데의 정도의 25만 호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물량이 나왔다는 거는 각 필지별로 어느 정도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게 계획이 서 있는 잡혀 거죠. 있다는 거고. 다만 발표하는 거랑 총량을 발표하는 것이랑 특정 지구를 발표하는 건 다릅니다. 지구를 지정하려면 지구 구역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허. 그 지역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행위 제한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그 보상을 위해서 이제 행위 제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인이 들어와서도 되지 않으니까 곧 미세한 지구를 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아하, 그래요? 또 지자체랑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예. 대부분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는데 또 지자체도 요청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발을 할 때 다른 인프라를 건설해 달라든지 지역의 그렇겠네요. 민원 사항들을 이제 반영하는데 아, 그래요? 마지막 협의가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이게 대규모 물량 공급 개념의 4기 신도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뭐 새로 4기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기존의 3기 신도시의 연장이다 이렇게 기존의 봐주시면 3기 좋겠습니다. 신도시의 연장이다. 네네.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기존의 3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김현미 장관 때 나온 예컨대 보면 요거를 그러니까 새로 지정하거나 3기 신도시의 연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기 신도시 물량에서 물량을 늘리는 거랄지 아니면 3기 신도시 지구의 용적률을 높여준달지 아니, 그런 그런 개념으로 개념은- 이해. 이번에는 지금 3기 신도시의 그 용적률을 높여서 또는 밀도를 높여서 주택을 추가하는 것은 이번엔 안 반영하지 들어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는 신규 지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요?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 대도시에도 대부분 한 개씩 이상은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에도 그런 지정을 거군요. 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 지적 가운데 하나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3기 신도시가 쾌적하게 돼 있으니 이거를 용적률을 높여서 물량 공급하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3기 신도시의 연장이라고 말씀하신 20곳에 25만 호보다는 좀 더 공급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 네, 그거는 뭐 그 지금 그 자족시설 용지도 워낙 많고 밀도도 워낙 낮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면적이 거의 이제 전체 비중의 35% 정도 되고. 3기 신도시가. 네네. 그리고 주택도 한 2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밀도를 높여도 되는데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근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뭐 그 다른 이제 도심 주택 공급하고 신규 택지 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택지 가운데 늘 나오는 예민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그린벨트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역시 여지없이 서울에 노는 땅 그린벨트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다가 대책에는 포함 안 돼 있고요.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에 노는 땅 개발 제한 구역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괜히 논쟁만 길게 하시는데요. 저도 옛날 SH의 사장도 했고 LH에도 사장을 해봤지만 노는 땅도 별로 없는데 막연히 개발 제한 구역을 풀면 엄청난 공급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만 갖고 계시는 겁니다. 아하. 뭐 그냥 말씀드리면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서 양쪽에 조금 길쭉하게 나와 있는 땅하고 뭐 예비군 훈련장 뭐 그런데 생태 습지나 몇 군데 빼놓고는 없는데 그 지역 다 개발해도 10,000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 가구밖에 안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그 10,000호 하겠다고 굳이 그거를 개발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그걸 개발하지 않아도 도심 내에서 밀도 조금만 높이고 덜 쓰던 땅을 제대로 쓰기만 해도 30만 호 이상이 공급 가능하고 그것도 참여율을 단 3% 10% 했는데 아하. 앞으로도 계속 참여율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되는 사례를 보시면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계속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빈 땅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이제 뭐 개발제한구역 빈 땅이라 생각하시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또 나름대로 도시에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안 돼서요. 저희 9시 뉴스에 출연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셨더군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늘 나오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이렇게 계속해서 중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질이 필요하지 않느냐.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뭐 그 실제 다주택자가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재테크라든지 또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 주택 문제가 삶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고 네. 서울에 자기 집을 보유해서 자기 집에 사는 분들이 42.7%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자기 집에 살아야 한다는 그런 욕망이 있고 그렇다면 이 다주택자를 지속적으로 좀 양산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요. 해결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에 그 이런 이제 양도소득세를 좀 완화한다든지 또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 종합부동산세를 예. 좀 감면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더 이상 더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해서 투자하거나 구입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괜히 그게 또 시장에 아니다. 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없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메시지만 잘 전달해드려도 국민들께서 지금 사지 않아도 또 다음에 사도 되겠다. 앞으로도 좋은 주택이 싼 주택이 공공이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것만 이해해 주셔도 이 조급한 마음에 지금 무리해서 지금 집을 사는 그런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제 부분들에 대해서 예컨대 일가구 실소유자들에 대한 그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손질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은 아니다 생각을 지금 합니다. 아니다 보시는 네,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새로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이제 중중가 제도를 시행을 6월 1일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그 제도부터 바꾸는 것은 아마 시장에 좀 잘못된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 공급 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집값 더 오를까 싶어가지고 불안해서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뭐 저도 그동안 우리 부동산 정책이 뭐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라든지 또는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라든지 또 소득 증가라든지 또 가구 증가 같은 저 외부적 요인 때문에 또 가격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로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격 상승의 많은 원인 중에는 서울에서는 나대지가 없고 또 재생을 통해서는 주택을 공급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불안감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충분히 주택 공급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시면서도 도심에서 주택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이 있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 충분한 물량이 이런 방식으로 공급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드디어 아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한번 믿고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면 다음에 사도 그러니까 늦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경제 상황이 더욱더 좋아지면 네. 자연스럽게 또 금리 상승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되면 지금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투자처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조금만 금리 상승이 되면 결국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를 해야 된다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을 아는 장관이어서 역시 다르다라는 얘기가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하여간 뭐 시장 안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